18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사례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관세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삼겹살 소비가 늘어 국내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자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삼겹살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급등해서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부과하는 관세는 보기에서 3번 할당 관세입니다. 먼저 탄력 관세 제도의 부과 대상, 탄력 관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관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상계 관세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그리고 긴급 관세는 특정 물품 수입, 그리고 조정 관세는 암기식이죠. 불급 경보, 세월이 불균형하거나 국민 보건, 그리고 일정 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경우 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급 경보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할당 관세는 커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100분의 40율에서 사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히 기억해 두시고, 대상은 원가유, 원활한 물자 수급, 아까 여기서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유사 물품 간 세율이 현정이 불가한 경우, 이 세 개가 그러니까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고, 할당 관세 내용이고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는 할당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관세를 낮추고 이 한 개는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보복 관세, 우리나라 선박 항공기 수출 물품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복 관세나,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계절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편입 관세는 외국과의 조약을 받지 못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부과하는 관세가 편입 관세거든요. 이렇게 탄력 관세 제도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런 엄령침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그리고 암기식도 봐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고자 한다. 이때 적용되는 관세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부터 보시면, 판매용이 아닌 선물용 물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가 면세된다. 물품 가격이 미합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 물품 면세가 되는데, 잘못된 내용이고요. 2번, 상업용으로 인정하는 고가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적용 배제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4번, 개인용 우편물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물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실시한 후에 다시 포장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틀린 부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정답은 3번. 우편물 관련해서 소액 물품 면세라든지 간이세율 이렇게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 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방금 전 문제도 그런 거고, 이렇게 제가 한번 모아서 중요한 부분, 연관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원칙은, 우편물의 수입의 원칙은 수출입 신고, 반송 신고에 생략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이고요. 그리고 우편물은 통관 우체국을 경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포장을 풀었다가 재포장해야 되고, 간이세율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위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위에 거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소액 물품도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만 소액 물품 면세 대상이 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아니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액 물품 면세도 받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계시켜 가지고 우편물이랑 간이세율 그리고 소액 물품 면세 쭉 연계시켜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어떤 상황을 대입해 봐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20번 보시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감면제도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국내에서 도급계약에
이행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라고 하면 재수출 감면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은 바로 나오는 1번이 재수출 면세가 아니고 재수출 감면세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재수출 감면세 제도에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답은 일단 1번인 거 확인하시고 2번에 보시면 재수출 감면세, 재수출 면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뭐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구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내용 연수 5년 500만 원 국내 제작 곤란. 이것도 제가 뭐 예전에 공부할 때는 아예 통으로 외우려고 장임도일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500군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재수출 면세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특히 저 위에 것도 재수출 감면세도 2년, 그 부득이한 경우에는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기간 특히 한번 더 봐두시고, 그 감면 대상은 뭐 포박 일수 수요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진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기계 같은 거, 엄청 큰 기계 뭐 설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재수출 감면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재수출 면세는 뭐 포장용품이라든지 뭐 박람회 그리고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물품, 이런 경우에서는 뭐 재수출 면세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뭐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 재수출 면세가 아니고 재수출 감면세가 답이었습니다. 자, 21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 지문의 내용 보시면 간세법상 수출입 할 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은 4번 세관장이고요. 이거는 간세법 제22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간세법상 주체를 살펴보면 아까 대무역법상 주체 기억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간세법상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거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세법상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틀의 경우에만 등장하고요. 뭐 세율을 정한다든지 극히 드문 경우, 아주 큰 틀의 경우에서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간세청장은 뭐 과세 환율 그리고 품목 분류 보세구역 심사 이런 부분에서 그보다는 약간 작지만 그래도 조금 자주 등장하는 편이고, 세관장이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구체적인 증명, 승인, 허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관장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암기해 두셨다가 여기도 보면 뭐 증명, 세관장에게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명. 그러니까 여기 간세청장이 오면 좀 이상하죠. 좀 덩치가 커야 되는데 요건 같은 경우에서 증명을 하는 것을 간세청장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조금만 기억하고 계셔도 구체적인 증명, 승인, 허가니까 세관장에게 하는 거구나 하고 4번으로 맞출 수 있겠죠. 이게 하나하나 법령마다 세관장, 간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외우시려면 여러분들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아마 증명하는 거나 허가 받는 거나 이런 부분은 세관장이었지 하면서 답은 4번으로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 간이정액 환급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은 뭐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정액 환급율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간의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은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이 틀렸네요. HS 코드 6단위별로 고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죠? HSK 10단위죠. 그래서 HSK 10단위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정액 환급률을.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의 내용도 확인해 두시고요. 그 간이정액 환급하고 간이정액 환급률표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방금 앞문제에서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한 의의 그리고 환급 그리고 특히 대상 뭐 직접 2년도 그리고 6억 원
그리고 그 해를 보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액 환급율표는 최근 6개월 이상 기간에 뭐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하여 환급액을 정한다는 거. 좀 긴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3번 보시겠습니다. A 기업은 독일에서 물품을 다육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별도로 지불하였다. A 기업이 지불한 금액 가운데 관세 가세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해가지고 뭐 감독비, 뭐 연불이자, 보험료, 보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무역법에서도 있고 관세법상에서도 있는데, 수입 금액은 CIF 금액이죠. 수입지까지 운임 보험료, I가 인슈런스고 플레이트니까 운임 보험료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서는 3번에 보면 바로 함부르크에서 부산항까지 보험료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답은 3번으로 바로 나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가세가격 결정 원칙이라고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입 물품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되거나 아니면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제가 여기 암기식 나눴죠. 수용인, 특전처, 운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수수료 중에서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이런 부분 잘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고, 아까 보기에 문제에 관련된 보기 내용은 다 이렇게 공제 금액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수입 후에 기술 지원, 그리고 수입 후에 도착한 후, 그거는 도착하기 전이었죠. 아까 함부르크에서 부산항까지였으니까 그거는 가산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수입항에 도착한 후 운송한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는 공제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해당 부품에 수요가 되는 세금, 그 공과금, 그리고 뭐 연불이자 이런 부분은 다 수입 물품의 가세 가격에서 공제된다는 거. 그래서 기운세연 이런 식으로 암기식을 따서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울 거 많다 그쵸? 그래도 꼭 외워두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번 통영수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세 평가 방법은, 보시면 1번은 사평가 방법, 2번은 거래가격 기초로 한 1평가 방법, 그리고 3번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6평가 방법, 그리고 4번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5평가 방법 이렇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관세법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어렵네요. 이거는 순서대로 적용하거든요. 1부터 6까지 1이 있으니까 1부터 하면 되겠죠. 만약에 2가 여기 있었으면 2부터 2평가 방법이 정답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 그 가세가격 결정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방법의 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이렇게 암기식 있거든요. 당동, 유국, 산합 이렇게 6가지 당해 물품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게 실무상 거의 한 80%가 아니고 한 90%, 100%까지 거의 다 1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이한 경우에는 뭐 2, 3, 4, 5평가, 특히 4평가 가끔씩 쓰이고, 그 외에는 쓰이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1평가 방법이 제일 잘 쓰인다는 거는 뭐 참고만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 될 건 당동유국 산합이라는 거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세가격 결정 방법 6가지. 자, 25번 보시겠습니다. 가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가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뭐일까요? 동이겠죠.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서 관세의 가세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다음 중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자, 이 방법의 답은 4번인데 부분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풀어보죠. 이 방법이라는 거는 뭐 수입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뭐 품질 및 소비자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거의 똑같은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똑같은 물품이죠. 뭐 외양의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이렇게 되니까 선적일은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상관행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 그리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그리고 운송 거리, 그리고 운송 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다 빠지고 답은 4번 운송 횟수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네요. 맞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단수 거형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데 뭐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암기식을 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확인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지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품목분리에 착오가 있어 신고 납부한 세액이 가다한 것을 납세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알게 되었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는 가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정답이겠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가부족, 그러니까 가다하거나 부족이 있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의 경우에는 정정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세금을 덜 낸 경우, 그러니까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보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보정 이자라고 해서 가산세 뭐 이런 금액은 아니고 보정 이자가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6개월 이내에는 보정 신고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정은 부족의 경우, 그리고 보정 기간 이후,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죠. 그리고 경정, 그러니까 과다한 경우, 보정, 수정은 부족한 경우고 경정은 과다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한 경우 납세 신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을 해야 된다는 거. 경정은 그냥 5년 이내에 과다한 경우에는 다 경정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답은 2번 경정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과다한 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족한 것을 납세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뭐가 될까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은 보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처럼 1년이 부족한 것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수정 신고가 되고요. 이런 경우 가로 뒤에는 제가 이제 납부 기한을 적어놨습니다. 보정 신고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금액을 납부해야 되고 이것도 다음 날. 경정은 뭐 돌려받는 거니까 이 부분은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응용해가지고도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다른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네요.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정정, 보정, 수정, 경정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외 직구를 한 물품이 특송 화물로 수입되는 경우는 국내로 반입하는 특송업체가 아니고 화주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리고 2번 위탁받은 업체가 대행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 맞고요. 그리고 올바른 거는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3번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아니고 수취인, 그리고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이죠. 이 부분은 또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위탁한 자, 뭐 수화인, 양수인, 특별 납세 의무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건데 특히 뭐 여러분들 해외 직구 이런 거 해보셨나요? 해외 직구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중등록번호를 요구하거든요. 그 중등록번호를 적어주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수입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성업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 이런 것도 구매 대행도 말 그대로 똑같고요. 그러니까 직구, 구매 대행 다 하주. 그리고 그 외에 불분명한 경우로서 위탁한 경우, 그리고 위탁한 경우가 아닌 거, 그리고 양도한 경우, 특별 납세 의무자까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위탁받은 업체가 대행 수입하는 경우는 위탁한 자가 맞고요. 자, 28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보세창고 C에 보관되던 중 도난당했다. 해당 물품의 절도범은 D이다.
이 경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이게 아까 전에 방금 문제에서 봤던 특별 납세의무자를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뭐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도난 당했습니다. 그러면 도난범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도난범한테 돈 내놔라고 하면 되나요? 답은 3번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관세법상에 특별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물품이 어디 있나요? 도난 물품이나 분실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 절도범은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뭐 특히 또 잘 나오는 게 뭐 보세구역의 장치 물품이 폐기되었다 아니면 멸시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보관인, 운영인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 나머지 부분도 관련해서 보시고요. 아까 이것도 보기에서 봤었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발송인이 아니고 술취인이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관세법상 수출 통관과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 신고 관할 세관을 결정할 때 신고하는 시점에 물품 소재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출 신고서에 보면 신고할 때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세관을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물품 소재지에 물품이 없다 그렇게 되면 세관에서 뭐 수입 신고를 수출 신고를 취하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다시 그쪽으로 가져오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는 이건 좀 실무적인 문제네요. 관세법 2번 보시면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3번 수출 통관 시 물품 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지 검사 또는 적재지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지 신고 물품 소재지를 신고지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물품 소재지 신고가 물품이 없으면 신고지 검사 못 하죠. 이런 경우에 큰일이 나기 때문에 물품 소재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출 물품의 검사는 신고 수리 적재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너무 실무적인 문제라 가지고 이런 문제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랑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출 신고는 그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너무 실무적입니다. 이런 거는 말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실무적이고 공부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답은 1번이라는 거. 자 30번 보시겠습니다. 재수입 면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냐고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 해당된다 라고 되는데 맞는 내용이고요. 이게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부터 틀린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2번 보시면 재수입 면세 신청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고 5일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일반 유상 수출된 후 계약 상의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수출 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국내로 하자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관세합니다. 과세. 그래서 관세만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보시면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이 계약 위반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입 면세 대상이다 라고 되었는데 환급 받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틀린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답은 1번. 그리고 재수입 면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냐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인데 2년 이내라는 거 한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은 경우인데 이것도 약간 실무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수입 신고를 할 때 재수입 면세 그 감면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신고서에다가 그 환급금을 납부한다는 그 의사를 표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환급금을 산출해 가지고 관세 쪽으로 이렇게 적어서 내면
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 면세 환급을 뭐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수출 물품의 용기 그리고 해외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실무적인 내용인데 재수입 면세 부가세 면세 규정이라고 해서 그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원래는 그 수출할 때 그 소비할 권한을 거의 다 이전하고 수출하죠. 보통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하는 수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는 뭐 해외 인가공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시에 나가는 물품 이런 것도 당연히 소비할 권한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외국에서는 그냥 전시만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재수입 면세 관련해서는 처음에 물건을 팔 목적으로 수출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처음에 소비할 권한을 이전할 목적으로 수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단 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 참고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한 30문제 여러분들과 무역 규범에 관련돼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31번부터 그리고 무역 2교시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